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해찬 전 대표와의 만남이 예고됐습니다. 이 만남에 관심이 쏠리는 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수장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유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두 사람은 이념보다는 악연에 가까운 사이입니다. 30여 년 전 이렇게 맞대결을 벌여서 이 전 대표가 배지를 달았습니다만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김종인 당시 비대위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공천을 주지 않았었죠. 이후 21대 총선에서 두 사람은 여야 수장으로 맞붙었었고 결과는 이 전 대표의 승리였습니다. 이제는 킹메이커 대 킹메이커로 맞붙을지도 모르는 두 사람. 그렇다면 승리는 누구의 몫일까요? 예, 두 번째 주제는 이해찬 대 김종인으로 잡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원로들과의 간담회, 차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해찬 전 대표를 만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만나지는 않은 거죠, 아직? 이 차담이 오늘 있었던 일정은 아니고요. 좀 예. 잘못 알려진 그런가요? 상태입니다. 네. 만나진 않고 오늘 만나진 않았습니다. 만날 계획인가요? 지금도 사실 경선 때부터 이해찬 전 대표님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고 조언도 많이 그렇죠. 해주고 계셔가지고 종종 연락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외부에서 자문하고 자문하고 조언을 주는 정도인지 아니면 캠프에서 실질적으로 꼭 캠프 어떤 자리를 맡진 않아도 실제로 영향력을 어떻게 보면 캠프의 기강을 잡는다, 선대위의 기강을 잡는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예. 아직까지는 캠프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하신다거나 직함이 없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하신다거나 이제 이런 활동은 안 하고 계시고 예. 그냥 조언자 그런 응원하시는 마음 정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해찬 대 김종인으로 저희가 각을 잡아봤는데 직접 붙지는 않겠군요. 이해찬 대표님이 현재까지는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전면에 서겠죠. 네, 서실 겁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셨는데. 거의 마무리가 다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전에도 김종인 위원장님이 전혀 저희 국민의당에 안 계셨던 분이 아닌지라 전화도 되고 다 되거든요. 건너서도 하고 너도 물어봐 이렇게 하도 할 수 그런가요? 있고 예. 네, 오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네, 네. 일단 그러면 제가 앞서 이제 왜 이해찬 전 대표가 혹시 와서 선대위의 기강이나 뭔가 중심을 잡지 않을까라고 여쭤본 건 선거의 머리라고 불렸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오늘 민주당 의원들을 일부 만나서 아주 쓴소리를 했습니다. 기자들에게서 만나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당 선대위 관련해서 좀 내부에서 위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사실 제일 고민하고 얘기 나누고 싶은 얘기가 그 대목이니까 윤광로 선대위가 가동돼서 가고 있는데 굳이 제가 꼭 나서야 되나 하는 생각을 여전히 좀 갖고 있고요. 예, 양정철 전 연구원장이 이재명 후보를 돕는다라는 얘기가 이전부터 잠깐 있긴 했는데 어느 정도 구체적인 말들로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오늘 쓴소리를 잔뜩 했습니다. 제가 오늘 저 모임에 갔었고요. 갔어요? 네, 점심 식사도 같이 했는데 예. 그 양정철 원장님이 일단 당에 대한 진짜 그 깊은 애당심이 있으신 분이고 예. 근데 이제 지금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부터 전혀 공직을 맡지 않으시고 계속 이제 바깥에 계셨고 잠깐 작년 총선 때 이제 당에 들어와서 일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또 내려놓고 이제 나가셨던 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보니까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도 많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실 거 아니에요. 예. 원래 한 발 떨어지면 더 그렇게 보일 텐데 그런 그 애정 그리고 그런 이제 답답함 예.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고 싶어서 오셨고 저는 이제 한 30-40분 정도 이렇게 기조 발제처럼 발제를 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었어요. 느끼는 바가 많았고 대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양 진영, 각 진영에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모든 거를 걸고 하는 경쟁이잖아요. 저는 이제 전쟁이란 단어는 안 쓰고 싶은데 어쨌든 굉장히 정말 사활을 걸고 하는 경쟁임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도 내가 정말 절박하게 그리고 이 대선의 의미를 완전히 내가 잘
내 몸에 받아들여서 정말 국민들 설득하기 위해 모든 걸 다 하고 있나? 이제 이런 걸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예. 이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정철 전 위원장이 절박함이나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재명 선대위에. 그리고 의원들의 한가한 술자리도 많고 외유 나갈 생각도 하고 있고 해외여행이죠. 죽기 살기로 뛰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그리고 이제 선대위 자체가 역할 분담이 되게 애매모호하다. 의사결정 체계가 상당히 불명확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시면 선대위에 계신 분의 입장에서 맞아요? 제가 맞다 그러다 이렇게 뭐 틀리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 제 입장이 네. 대변인인데 그래도 아까 울컥하면서 얘기하는 걸 느껴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 그냥 표정이 맞다는 표정으로 캠프에 대의명분이 없나 봐요. 아니, 아니고. 이 초선 의원들을 마음속으로 어렵게 잠깐만 만드는. 들어보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일각의 네. 비판과 우려가 있어요. 그걸 네. 제가 전달을 하자면은 네.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네.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어쨌든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이제 쭉 왔던 캠프가 있고 다른 후보의 어떤 같이 했던 캠프들이 있고 이른바 또 용광로를 합치지다 보니 제3지대에 있었던 분들이 있고 이거를 원팀으로 합치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커진 거죠. 선대위 자체가 커진 거고 또 수평적으로 이 캠프들을 통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전쟁이란 말은 쓰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전쟁이란 단어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예. 전쟁에서는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보면 단순해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되고 뭔가 이런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이게 수평적으로 이제 되다 보니 통일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미비점이 좀 드러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딜레마는 만약에 이거를 그냥 이재명 캠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작게 짰다라고 하면은 또 반대의 어떤 우려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뭐 민주당은 훨씬 더 큰 정당인데 원팀은 어디 갔냐? 원팀은 어디 가냐 이제 이런 비판이 나왔을 거라서 많은 분들이 많은 이제 딜레마 속에서 결정을 네, 저도 그렇게 보는 게 이게 명락대전이라는 말까지 예. 올 정도로 굉장히 네거티브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선이 딱 끝나자마자 민주당의 화두는 원팀이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성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운다, 뭐 초선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운다, 혁신의 코드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자라고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짜자잔 했더니 여기서 한 분 들어오면 여기서 한 분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 말했던 상징적인 의미인데 초선이나 여성들도 다 사라지고 이렇게 균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예. 너무 안배만을 지금 균형점만을 잡다 보니까 이제 무엇을 위한 균형이냐가 되게 퇴색되어 있는 딜레마가 상황이죠.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안배를 또 안 하면 원팀은 어디 가고 독주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 이제 국민의힘이 선대위를 꾸리시기 전이어서 이렇게 남의 집 얘기니까 좀 재밌게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선대위 한번 짜보십시오. 정말 아니 이제 어렵습니다. 곧 이 집 네. 얘기도 할 겁니다. 네, 그 집도 어려워질 거고요. 네. 양재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사실 되게 효율, 의사결정, 빠른 실행, 성과 이런 걸 되게 중시하는데 그래서 뭐 청와대나 기강도 이런 부분도 일부에서는 양재철 원장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너무 그런 것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양재철 원장이 뭔 직을 맡는 거를 꺼려하는 분들도 근데 내부에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양정철 원장님께서 굉장히 전략가시고 예.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고려하는 이제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인데 실제로 뭐 나서서 막 어떤 직을 맡고 자리에 욕심내고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도 아마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국민의힘 아니 근데 선대위를. 저 오래간만에 왔는데 네. 두 분이 오래간만에 만나신 것 같아요. 왜요, 아, 왜요? 그래요? 너무 두 분 얘기를 많이 해서 저 이러고 아이고, 한참을 있었어요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국민의힘 얘기를 네, 네, 네. 많이 하세요, 민주당 많이. 얘기를 하려고 네. 얘기하시면 또 껴들고 그렇게 아, 하겠습니다. 네네. 윤석열 선대위는 이르면 내일 공식 발표한다고 하는데 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도 네. 같이 참여를 하는 거죠. 지금 뭐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확률이 높은 걸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합류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친문 빼고 다 모이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럼 반문 선대위. 아니 반문 선대위라기보다 네. 전 요번에 저희 그 선대위 구성을 보면서 뭐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님이나 우리 이준석 대표나 예. 윤석열 후보나 다 사실은 외부인이시잖아요. 예. 외부인이셔서 그래서 또 이렇게 좀 아쉬운 면도 있지만 사실은 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사실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기도 해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명락대전이 너무 아주 세게 하다가 이게 헤어지시다 보니까 이게 예. 결론이 나다 보니까 저 호남에 지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이 아니라 호남에 계시는 분들부터 저희 경선했을 때 나는 이재명 후보는 지지 못하겠다. 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그 국민의힘 지지 쪽으로 돌아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전 그걸 단순히 정치적으로 아, 우리 팀이 많아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제가 정치를 하기 전이나 시작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크지도 않은데 동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끊임없이 약간 이용했던 면들 그런 게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동기야 어떻게 됐든 시작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예. 이 명락대전의 후유증으로 호남에 있는 분들이 많이 국민의힘을 지지를 해서 뭔가 이렇게 분열이 통합으로 가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은 당을 떠나서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한길 전 대표나 사선하셨고 그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던 또 박주선 네,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김영환 전 최고위원 민주당 최고위원 하셨는데 사선까지 하시고 또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또 활동해 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호남에 있는 이용호 유일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까지도 지금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그냥 뭐 민주당 지지 세력에 내지는 뭐 전 대표부터 해가지고 막 다선 의원부터 예. 다 국민의힘으로 온다라고 해서 선거에 굉장히 호재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큰 의미에서는 그런 식의 통합의 발판이 이번에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호재일 수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 민주당을 탈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선에 불복해서 아마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복당 신청을 했는데 이제 민주당이 복당을 받아주지 않아서 계속 복당을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그렇게 논의 중이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그 이제 돌아오지 못하고 계신 이제 상황에서 그렇게 합류하신 측면이 있는데 그거 자체는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좋은 호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일단 들고 오늘 뭐 이르면 내일 선대위 이런 얘기도 제가 앞서 했는데 네. 뭐 지금 또 나온 얘기는 다음 주 1차 선대위 구성을 다음 주쯤 발표할 수 있다라는 네네. 얘기도 있고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앞서 이준석 대표는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만났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었는데 누굴 만나냐? 뭐 없다. 그럴 시간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가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 원래는 그 엊그저께 네.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후보랑 40분 정도 예. 회동을 해서 좀 독대했죠. 기본적인 틀은 좀 마련이 했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끝났구나를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또 이준석 후보께서 저녁 때 페북에 예. 우리는 원팀이고 되게 다정한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짜장면 먹는 사진. 네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약간 언론에서 오해하는 그런 일은 더 이상은 없을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안을 가지고 사실은 오늘 정도 그 김종인 위원장님을 뵙고 좀 나눈 다음에 가능하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담고 그다음에 합의를 해서 딱 발표 후에는 어떤 잡음이 나는 것을 지금 원치 않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호남 쪽 인사분들의 영입도 최근에 계속 얘기를 하다가 속도가 올라가니까 주변에 계시는 중진분들도 이게 뭐 비난이 아니라 우리보다 한 달 일찍 시작한 민주당도 지금 선대위를 리모델링 해야 되는 상황이니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뭐 며칠을 더 미루더라도 더 많은 분들의 합의점을 도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담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음 가고 주쯤에 뭐 1차 선대위 구성안을 내겠다. 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근데 같습니다. 뭐 이제 뭐 내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사실은 언제 나올지가 되게 가변으로 지금 바뀌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근데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또 등판한다 막 이런 기사들을 보고 뭐 그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구성안을 가지고 뭐 김종인 위원장을 만날 거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또 상황 정치가 시작되는구나. 이분이 지금 물론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82세시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총선 때 여러 가지 역할들 하시면서 이제 본인은 떠나겠다 이렇게 해서 떠나신 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대선 후보가 어떻게 보면 당대표의 권한을 약간 밀어내면서까지도 이 대선을 끌고 가려고 하다 예. 보니까 또다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노회하다고 많이 평가되는 상황을 모셔와서 또 선거를 치르려고 하시는구나. 좀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국민들 입장에서. 예. 생각이 그런 홍준표 후보 얘기를 잠깐 네네. 후보가 아니죠. 지금 의원이죠. 얘기를 잠깐 해보면 네. 일단 윤석열 후보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전화를 아직 안 받으시더라. 네. 홍준표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홍준표 의원은 요즘 청년의 꿈이라는 네. 그 웹사이트를 열었죠. 플랫폼을 열어서 대박 나셨죠. 1000만 부입니다. 사흘 동안. 4일 만에. 저도 들어가 봤어요. 네. 아 그래? 혹시 뭐 질문 남기셨습니까? 질문 안 남기고 예. 답변 남기신 것만 좀 스크리닝을 아. 했어요. 요즘 이게 이제 히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몇 개 질문을 뽑았는데 지금 이 댓글 다신이라고 답글 다신이라고 이제 윤석열 후보 전화 못 받으시는 것 같은데 몇 개 보면 하태경 윤석열이 물에 빠지면 누구 구합니까? 누구부터 구할 겁니까? 했더니 수용 못 해요. 이번 대선 누구 찍어야 착한 사람 찾아보세요.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게 좀 눈길 끌어요. 대한민국만 불행의 지지요. 라고 했고 80세 바이든도 미국 대통령이다. 홍준표 후보가 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거보다 더 재밌었던 답변이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뭐 지지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에 네. 답변 불가 이렇게 답변 불가. 네 글자를 다르셨더라고요. 조금 몇 개 더 있습니다. 몇 개를 좀 더 보면 왜 댓글은 단답으로만 하면 함축된 단어라고 했고요. 다 연애 상담도 하더라고요. 고백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네가 좋다. 자존감을 좀 키워주는. 본인이 귀엽다는 걸 아는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네. 다들 개인적인 주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네. 할배다 라는 네. 답이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담백하게 소통하시는 거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부럽고 배울 네.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저는 아니, 담대평이 되다 보면 괜찮아요. 저희 그 홍준표 선배님이 굉장히 많은 장점과 역량을 갖고 계시는데 예. 또 이렇게 마음이 상하시면 이제 후배들 표현으로 잘 삐지세요. 하고 지금 삐져 있는 상황이시고요. 근데 큰 선을 넘지 않았다가 보는 게 저 사이트에 보면 그러면은 저기 지지율도 계속 오르시고 우리가 응원해 드리면 창당을 하실 생각이 있나 뭐 이런 부분도 얘기를 물어봤는데 그럴 생각 없다. 그리고 별도로도 언론에 나는 당원으로서 그렇죠. 백의종군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내년 3월 9일에는 정권 교체해야 된다. 주변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 맥락을 한 번도 흐트러뜨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앞서 윤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뭐 나라가 정상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한민국만 불행의 지지요라고 얘기했는데 네. 불행이 있더라도 일단 정권 교체는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덜 불행하다는 이제 얘기입니까? 그러면? 감정은 남아 계시고 또 본인이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의 아쉬움을 표현하신 거고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사실 이렇게 멀리 안 계시잖아요. 여기 저희 근방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실 홍준표 대표님을 예. 지원했던 많은 팀들이 예. 또 전원은 아니지만 윤 후보님을 또 지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교 역할이 돼서 한 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이영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말에 따르면 홍준표 의원님은 아직은 조금은 삐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합류하실 것 같은데요. 예.